그 순간 팔척장군은 원한귀로 탄생합니다. 그리고 그 한이 향한 것은 왕가 전체였습니다. 팔척귀는 형 하나만을 미워한 것이 아닙니다. 그를 내치고 그의 피부치까지 지워버린 왕가를 향해 저주를 내린 것입니다. 귀궁 11화 예고에서는 왕이 직접 말합니다. 팔척귀의 정체를 밝혀낼 것이다. 그와 동시에 펼쳐지는 오래된 가계도, 그리고 용담골로 떠나는 왕. 왜 왕은 용담골로 향했을까요? 팔척귀의 정체를 찾기 위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100년 전 전장이었던 그곳에선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1635년 겨울, 청나라가 조선을 침략한 병자호란 직전, 청나라가 국호를 바꾸고 조공을 요구하자 인조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명을 배신할 수 없다는 명분 아래 조선은 결국 청과의 전면전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조정은 분열돼 있었고 대비할 준비조차 부족했습니다. 이 참담한 현실 앞에서 왕은 세상을 두려워했습니다. 외세의 위협뿐 아니라 궁 안에서 자신을 노릴지도 모를 사람들을 더 무서워했죠. 스스로가 반정으로 왕이 된 인물로 명나라 4대를 내세웠기에 청나라와 교류를 주장한 세력을 더욱 경계했습니다. 그 와중에 청의 침공을 예견하고 대비를 주장하던 이들은 도리어 역적 취급을 받으며 처형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백성들의 신망을 받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팔척장군. 그는 인조의 피를 나눈 이복 동생, 왕족 혈통을 이은 무관이자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병자호란 10년 전 청나라가 쳐들어왔던 그 짧은 전쟁에서 팔척장군은 용담골의 전선을 지키며 유일하게 끝까지 함락되지 않은 전장의 주인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곧 전쟁의 영웅이자 민심의 상징이 되었죠. 그는 인조를 위해 싸웠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그 충심이 독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팔척장군을 믿습니다. 백성들은 왕보다 그를 따릅니다. 영상대감과 병판, 조정 대신들은 그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심을 얻은 이가 권력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명성은 조정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청나라가 또 쳐들어올 것을 대비해 전쟁을 준비하자고 했고, 왕이었던 인조는 명나라 4대를 명분으로 반정을 일으켜 왕이 되었기에 더욱 그를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충직한 무관이었던 팔척장군은 오직 인조를 돕고 청나라의 침략을 막아 굳건한 나라 세우기만을 바랬습니다. 병력을 충실히 훈련시켰고 어질고 어미 부하들을 다스렸으며 자신도 무예 수련에 힘썼습니다. 하지만 인조는 불안했습니다. 자신과 피를 나눈 동생, 그러나 너무 강하고 너무 빛나는 존재, 언젠가 자신을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조정은 결정을 내립니다. 전장에서 죽은 것으로 만들자. 병자호란 직전 팔척장군은 조선의 방어선인 용담골 최전선에 파견되었습니다. 청군의 진입을 차단하라는 특명을 받고 팔척장군은 죽음을 무릅쓰고 싸웠습니다. 그 사이 함정이 만들어집니다. 용담골 병영에 수추로 그려진 부적이 붙습니다. 주술로 봉인한 막사 안으로 팔척장군이 유인됩니다. 그를 홀로 남기고 내부 병사들이 불을 질렀습니다. 그는 전쟁터 한복판에서 적이 아닌 같은 피의 손에 불에 태워졌습니다. 적과 싸우기 위해 전쟁터에 왔으나 지키고자 했던 사람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보다 더 비극적인 전사는 없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멀리 떨어진 하늘 아래 연기를 타고 퍼져가던 조국의 깃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궁 안에 남아있던 부인과 어린 자식들은 영모의 피로 몰려 비밀리에 숙청당합니다. 아버지도 남편도 무관도 왕족도 그 누구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팔척장군은 원한귀로 탄생합니다. 그가 한이 되었을 때 그 한이 향한 것은 왕가 전체였습니다. 팔척귀는 형 하나만을 미워한 것이 아닙니다. 그를 내치고 그의 피부치까지 지워버린 왕의 피, 왕의 이름, 왕의 자리를 향해 저주를 내린 것입니다. 왕의 피가 나의 피를 말렸다. 그러니 이제 왕의 피는 끊겨야 한다. 그로부터 100년 뒤 이 시간, 열이, 왕, 강철, 그들은 긴 여정을 지나 팔척귀가 마지막으로 사라진 땅, 용담골에 도착합니다. 병자호란 당시 청군이 진격해 들어온 통로였고
팔척장군이 죽은 것으로 기록된 전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너무나도 조용했습니다. 100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발을 딛는 순간 느껴지는 기이한 정적, 여리가 지나가는 길목, 검게 그을린 바위 하나, 강철이 발을 멈춥니다. 여기 숯냄새가 나 바위 아래 태우다만 부적의 제조각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선 경비석이 스스로 미세하게 빛나기 시작하죠. 이 자리야. 여리가 낮게 읊조립니다. 팔척귀가 죽은 자리는 바로 여기야. 경비석은 본래 세상에서 가장 강한 원귀가 생겨날 때 하늘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 내리는 영석입니다. 승천에 실패한 강철이와 팔척귀가 탄생한 그날에 하늘은 경비석을 땅에 내립니다. 강력한 귀들이 탄생한 순간 그 균형을 잡으라고 하늘이 암수한 쌍을 함께 내린 것입니다. 넙덕이 그것을 발견해 하나는 왕에게 전하고 하나는 여리에게 주었습니다. 평소에는 아무 반응이 없던 두 개의 돌이 이 땅에 함께 놓인 순간 동시에 은은하게 빛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 빛은 무언가를 가리키듯 묘하게 바람을 타고 한 지점을 향합니다. 그곳에는 무구가 꽂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돌기둥이 있었고 그 주변만큼은 풀도 자라지 않고 이끼도 피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죽은 것이 아니라 이곳에 저주가 묶여 있었던 거야. 경비석에 손을 대는 순간 여리의 눈앞에 짧은 환영이 펼쳐집니다. 불꽃 속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남자의 실루엣, 팔을 벌려 끝까지 싸우려는 무관, 멀리서 들려오는 어린아이의 울음. 저는 형을 위해 싸운 것입니다. 그리고 타오르는 함성, 붉은 불길이 온 장면을 삼켜버립니다. 여리는 그 자리에서 숨을 멈추고 눈물을 삼킨 채 이건 복수가 아니라 누군가의 울음이야 라고 말합니다. 경비석은 단순한 돌이 아닙니다. 귀신을 쫓는 무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귀의 고통을 기억하는 장치입니다. 하늘은 단순히 죽인 자를 벌하는 게 아니라 이해받지 못한 죽음과 외침이 있으면 그것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도록 이렇게 흔적을 남기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경비석은 이 자리에서 빛났고 여리는 그 기억의 단편을 목격하게 된 것이죠. 팔척귀는 그저 귀신이 아닙니다. 제 이름도 무덤도 가지지 못한 왕의 핏줄. 하늘조차 그의 죽음을 잊지 못했기에 그 기운은 지금도 이 땅의 한켠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팔척귀는 누가 죽였는가? 그리고 왜 그 이름을 지워야 했는가? 이제 여리와 왕, 강철이 그 진실에 도달합니다. 귀궁 11화, 12화. 팔척귀의 진짜 이름이 이제 곧 불릴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말랑필름이었습니다.